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에 의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정희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과 사회변화, 그리고 자율주행과 또 특허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라 사실 이 수업 전반적으로 그랬죠. 그 입문자분들을 위주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자율주행을 둘러싼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름대로는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법적 쟁점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내용들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해서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자율주행과 사회변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초래하게 될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 뭐 각국 특허청에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가 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떠한 특허를 주로 좀 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차에는 이제 각종 사회 변화라든지 특히 이제 국내외 특허 출원 동향, 그리고 주요 출원 기술 분야, 그리고 이제 사실 특허에도 어떤 레벨이나 이제 질 같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질이 높고 지배력이 높고 우수한 특허, 결정적인 특허를 이제 많이 출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것을 정말 엄격한 측정 방법, 어떤 정명공대한 측정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출원한 특허의 그 기술적인 수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 차시로 구분이 되고요. 특히 자율주행과 사회변화에 대한 측면에서 또 말씀을 이번 제시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또 자율주행과 특허 측면에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준비가 되셨으면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우리가 사회변화와 특허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할 건데요. 나는 먼저 여러분 뭐 특허와 표준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듣는 뭐 대학생, 뭐 대학원생 여러분들이라면 대학생 여러분을 특히 생소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뭐 재직자 여러분들이나 뭐 대학원생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제 자율주행 특허가 출원되는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시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출원한 자율주행 특허의 어떤 글로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 살펴보는 시간, 이번 차시와 이번 주차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차시는 자율주행과 어떤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비슷한 자료를 너무 우려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고요. 제가 지난 주차에서 여러분께 아마 수업 초반일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4단계나 5단계의 기술이 상용화가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면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뭐 실시간으로 받지 못해서 아쉽지만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반반이시더라고요. 반반이시고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 뭐 구매하겠다가 반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또 비슷해요.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비슷해요. 찬성하는 분들은 뭐 자율주행이 내가 편하고 안전하니까 타겠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근데 또 구매를 하지 않는 분들의 이유는 또 비슷한 이유입니다. 신뢰성의 문제. 찬성하는 분은 신뢰성이 있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구매를 찬성을 하시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신뢰성 측면에서 이제 반대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나을 건데, 예, 이걸 기계한테 믿고 운전을 한다, 기계한테 운전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자주 보신 이 페이지에서 본 것 같이 이론적으로는 4,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축이 되면 이 통계, 예, 뭐 교통사고는 94%가 인간 운전자에서 기인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폭 사고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뭐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지금의 거의 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해에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실용화로 인해서 상용화로 인해서 어쨌든 굉장히 안전한 안전한 도로가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정성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그 변화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예, 이동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동성이 좋아진다.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다수의 차량이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원활하게 뭔가 교통의 흐름도 좀 분산이 되고 또 룰에 의해서 좀 선후 관계에 따라서 양보하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룰에 따른 어떤 그런 선후 체계도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교통 정체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동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이동성적인 측면에선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뭐 가령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실 텐데 사실 스마트폰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이 몇 개 안 될 거거든요. 대표적인 몇 개 앱이 있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 가령 대부분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그 앱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설령 그 앱에서 뭐 실시간으로 빠른 도로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 정보를 동일한 정보를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도로로 모든 차량이 몰리면 결국은 그 도로는 더 이상 실시간으로 빠른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되고 또 통신 인프라 구축해서 이제 차량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난 일로 갈 테니까 넌 뭐 일로 가. 예. 네가 먼저 가라. 예. 이런 식으로 어떤 교통 흐름에 원활하게 이제 분배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교통 정체도 없고 훨씬 더 빠른 길을 각자 모든 차량이 뭐 도로 위에 뭐 1000만 대의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1000만 대의 차량이 각자 어떤 서로의 경로에 뭐 이상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자의 어떤 서로의 경로에 최대한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각자 제일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어떻게 보면 베테랑 운전자는 더 빠른 길을 찾고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이제 앱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빠른 길을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형평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러한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성도 증가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은 모든 도로 인프라가 사실은 표지판이나 뭐 도로 구조라든지 도로폭 같은 것들이 사실 다 어떤 그 운전자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도로 구조라든지 표지판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다 뭐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디지털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으로 인해 기대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변화 하나는 이제 편의성이 될 겁니다. 편의성. 예. 또 제가 숫자로 보는 편의성을 페이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 통계청에서 2014년에 생활 시간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생활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 얼마 정도를 어디론가 오고 가는데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 94분을
그러니까 순전히 이동하는 데만 1시간 반 정도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동 시간만.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하루에 한 400만 대 차량이 평균 2시간을 이동을 한대요. 400만 대 차량이 평균 2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제가 굳이 왜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나? 그만큼 이동에 많은 시간, 많은 차와 동시에 많은 차량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단순히 이동에만 이런 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구나. 예. 뭐 시간이 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 예. 굉장히 이제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더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또 제시를 하는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인당 하루에 평균 50분,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여유 시간이 창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94분을 어디론가 오고 가는데 쓰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인당 하루 평균 그래도 50분의 추가 시간이 공짜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기대하지 않았던. 하루 1시간이니까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연간 환산하면 365일 중에 12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365일을 1년으로 알고 계시지만, 마치 365일 플러스 12일이 1년과도 같은 정도로 나에게 12일의 공짜 시간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됐는데 이렇게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던 플랫폼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공간 떠올려 보시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뭐 운전석 없어지고, 뭐 조수석과 운전석의 경계 없어지고, 의자 회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는 뭔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는 자율주행을 하는 차 속에서 회사에서 가더라도 내가 운전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영화를 봐도 되고, 나의 취미 생활을 하도 되고, 자도 되고, 아니면 미뤄뒀던 회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느라 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했던 일을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중간중간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뭔가 나만의 어떤 자기 개발, 뭐 그다음에 뭐 취미 활동, 쉬는 거, 뭐 공부, 뭐 독서, 뭐 사무 업무까지도 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자율주행을 상용화가 되더라도 내가 이동을 하는 건 같지만 그 이동하는 시간이 이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연간 12일 정도의 이제 여유 시간이 창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뭐 편리해질까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여유 시간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뭐 정말 이렇게 이동성이 증가가 될까요? 네. 안정성이 정말로 증가가 될까요? 물론 이런 안정성과 이동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율주행의 성능이 뛰어나야겠죠. 그러니까 4, 5단계 레벨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만큼 다수의 차량이 어떤 교통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어하기 위한 어떤 그 네트워크의 구축, 통신망의 구축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천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통신을 활용을 해서 교통을 분산한다? 말이 쉽지. 그럴 경우에는 그로부터 오는 그 트래픽이라고 하죠. 트래픽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데이터 트래픽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망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굉장히 나아가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은 다 지난주차 수업에서 다 날려보내는 거로 하고,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의 변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든지 긍정적인 효과만은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근데 하필이면 누군가에게는 또 이것이 또 부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자동차 산업 구조는 급격하게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거의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공고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예, 굉장히 끈끈한 이런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생태계에 새로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침입자가 생깁니다. 예, 그게 바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ICT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뭐 구글, 예, 뭐 이런 업체들죠. 그리고 웨이모 ICT 업체들, 뭐 바이두 이런 ICT 업체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을 하면서 기존에 이런 쌓였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수직 계열화된 어떤 이런 공고한 구조보다는 정말 이제 완성차 업체와 ICT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재편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파생하는 또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 또 전기차 어떻습니까? 수소차 어떻습니까?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과 관련된 차량은 이제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가 아닙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된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각종 세미나나 포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정비 서비스업도 위기입니다. 자동차는 어쨌든 똑같이 있는 건데 왜 정비 서비스업이 위기일까? 이런 의아함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의 내부 부속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소부장에서 뭐 배터리나 어떤 친환경 소재 부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비 서비스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또 정비를 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자동차가 이제 가장 고장이 나더라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을 경우 스스로 진단을 하고 오류를 복구를 해내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자동차가 이런 소프트웨어나 어떤 배터리 위주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이런 어떤 내연기관 위주 소재 부품 장비를 수리하는 업체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비 서비스 업종은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ICT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뭐 어떤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술,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런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경량화 소재 업체들, 기타 어떤 뭐 미래차나 이런 친환경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기회를 맞이하는 기업들은 어떤 적절한 연구개발 기획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자율주행과 미래차에 관련된 핵심 역량을 확보를 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차세대 산업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관련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생존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하는, 그래서 아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심 역량을 떨궈내고 새로운 역량을 흡수해낼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 역량을 좀 응용하고 개량을 해서 최대한 관련된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어떤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소부장 기업과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공급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밸류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위주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부터 어떤 자율차와 그리고 이제 수소차와 어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역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어떤 이런 어떤 이송 과정에서의 혁신, 이제 피니시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배송, 물류 배송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뭐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교통수단,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밸류체인과 또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크게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의 전체에 걸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아예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내연기관 위주 어떤 폐쇄적인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이제 좀 더 개방화되고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이미 뭐 카쉐어링 운송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컨텐츠 업체들도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 뭐가 있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죠.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가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운전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지겹게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율주행 차량 내부 디자인은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디스플레이는 뭐 내비게이션을 위한 디스플레이, 운전석 쪽에 핸들 쪽에 뭐 디스플레이 뭐 그 정도인데 이제는 뭐 운전석과 뭐 앞쪽 할 거 없이 뭐 차량 옆면까지도 모두 다 디스플레이로 사실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 내부 전면이 다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체 또 이런 뭐 시스템 반도체 등등 해서 다양한 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등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또 사업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 에너지 공급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통 산업에 있어서도 산업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잠시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미 다뤘던 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할 수 있다. 이미 사실 자율주행, 특히 임시운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위한 보험 상품은 국내에서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법적인 쟁점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보험 상품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운전자 중심의 보험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말 다양한 뭐 자율주행을 위한 뭐 AI를 위한 뭐 제조사를 위한 이런 다양한 보험 상품이 설계가 되고 출시가 돼서 뭐 그야말로 이제 정말 자율주행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보험 회사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산업에 대한 변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했을 때 자동차 이용 비율의 변화입니다. 내 차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면 이용하겠니? 그거를 이제 거리별로 물어본 겁니다.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할래? 중거리라면 이제 20km 이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군요. 장거리 100km 이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어떤가요? 뭐 도보 20분 이내. 뭐 도보 20분 이내는 뭐 사실은 뭐 자율주행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운동 삼아 걸어가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단거리에서는 뭐 사실은 뭐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크게 뭐 이용은 안 할 것 같아. 변함이 없을 것 같아. 그 부분들이 대부분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장거리가 되면 어떤가요? 장거리가 되면 여러분 100km 이상 되는 장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km 이상. 만약에 100km 이상 KTX나 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여러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장거리 운전 자율주행이 하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거리가 될 때는 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증가하는 게 18.6%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일수록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을 하려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표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일반차와 기차 등 승객 1인당 비용 비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유 내부에 탑승한 사람이 많을수록 뭐 라이드 쉐어링을 많이 할수록 그 비용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싸지냐면 현재 어떤 그 거리를 기차로 탑승하는 비용보다도 싸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장거리를 뛴다 그러면 뭐 도로 통행료도 있죠. 유류비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이용할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자가를 이용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 차량으로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차를 타는 것보다 더 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즐거울 수 있지만 철도, 기차 굉장히 이런 수익 모델을 유지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차는 주로 기차나 특히 이런 비행기 굉장히 어떤 장거리 운송수단에서 주요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 장거리의 어떤 주요 시장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자율주행차가 대체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용적인 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철도나 여객 운송에 있어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항공도 이런 단거리 노선은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회사나 이런 항공사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보험산업 어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보험산업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난 주차에서 뭐 데이터로 다뤘습니다만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개인이 차를 소유하려는 그런 욕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내 전체 그 절대 차량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사고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겠죠. 실제로 손실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25년 뭐 전후하고 2035년 전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험에 있어서 가입자도 변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운전자 위주의 상품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자율주행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전자 대상의 보험 시장은 줄어들고 제조물 배상 책임과 관련된 보험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이 또 뭐가 문제죠?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 시장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산업 트렌드는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 자동차의 컨셉도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유하는 수단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공유의 개념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도 이제 지금은 이제 제조업 위주였다면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도 2025년까지 어떤 완성차 업체의 이미지로보다는 어떤 모빌리티나 솔루션 제공 업체의 이미지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제조와 어떤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융합된 형태의 업종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런 업종 형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로 인해서 연비가 개선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업에 대한 변화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좀 위태로운 직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 가령 증가하는 일자리, IT 전문가죠. 이런 각종 센서들 개발하는 사람들, 뭐 통신 플랫폼 개발하는 사람들,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또 VR과 A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전문가. 뭔가 차량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뭔가 VR과 AR 기반으로 구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분석 및 관리자, 그다음에 보안 기술자 역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또 무엇보다도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뭔가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미래차 시대에서는 굉장히 각광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고도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차량 공유 업체가 자율주행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 운전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럭을 이용한 물류 배송 업체에서 자율주행을 선호하는 이유, 트럭 운전사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아무래도 물류와 운송과 관련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트럭 운전사나 택시 운전사, 각종 이제 이런 차량 공유나 이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제 운송업자의 비용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내 운수업 종사자가 약 111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없어진다면 정말 큰 문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연기관 업체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자동차 회사 임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또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다양한 변화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운전이 금지될 수가 있죠. 예, 5단계는 이제 인간이 운전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인간이 운전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탈도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탈도심. 예,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이 되면서 거리에 대한 제약이나 부담감, 뭐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뭐 줄어든다면 자율주행만 놓고 본다면 이런 탈도심, 탈집중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변수들이 있지만, 예. 그리고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알아서 주차를 하면 뭔가 그 주차 공간들도 많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심 내 유효 공간도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고속도로 제한 속도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저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블랙박스가 의무화가 될 수 있다. 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어떤 사고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또 세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예. 지금 뭐 유류세가 굉장히 큰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세원 중에서, 근데 이런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차 등으로 인해서 이런 유류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뭔가 뭐 친환경과 관련된, 뭐 전기와 관련된, 뭐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또 세금들이 창출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뭐 안정성, 이동성, 편의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새롭게 생기는 직업도 있고, 새롭게 기회를 맞이할 산업군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법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도 또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정도로 일단 이번 차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차시부터는 이제 자율주행과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